내가 우리 고양이를 존경하는 이유. 제임스 샌도에게. 당신 가족은 아주 화목한 것 같군요. 동물들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고양이 타키는 점점 폭군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자기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누군가 달려올 때까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죠. 타키는 뒷문 포치에 있는 탁자 위에서 자는데 요즘은 일일이 올려달라 내려달라 요구합니다. 저녁 8시에는 따뜻한 우유를 주는데 7시 반쯤 되면 벌써 우유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유를 줘도 조금만 마시고는 의자 밑에 가 앉아서 다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해요. 자기가 다시 가서 우유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누군가 곁에 서서 지켜봐달라는 거죠. 손님들이 오면 타키는 그들을 한번 살펴보고는 거의 곧장 호불호를 결정합니다. 좋다 싶으면 유유히 다가가 쓰다듬기 좋은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사방에 던지면서 엉덩이를 계속 닦아댄답니다. 더 어렸을 때는 손님이 떠나면 집안을 가로질러 뛰면서 기뻐하다 소파에 멋들어진 발톱 자국을 남기곤 했죠. 무늬를 짜놓은 비단천으로 덮인 소파라 발톱 자국을 남기기 딱 좋아서 나중에는 결국 발톱 자국이 줄무늬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고양이도 게을러졌습니다. 개박칼을 채운 쥐 인형조차 가지고 놀려고 하지 않아서 타키가 누운 채로 가지고 놀 수 있게 특정 자세로 들고 있어줘야 하죠. 전에 당신에게 우리 고양이가 아주 연약한 생명체들을 규칙처럼 상처 입히지 않은 채로 집에 들고 온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신하건대 타키는 절대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고양이란 참 흥미롭죠. 개와 다르게 아주 재치가 있어서 조롱거리가 돼서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이거나 굴욕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고양이가 타고난 천성에 따라 반쯤 죽어가는 쥐에게 무기력한 탈출 시도를 반복시키며 노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 고양이를 내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런 악마적인 가학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째 없는 일이지만 타키가 쥐를 잡곤 했던 때는 쥐를 산채로 멀쩡하게 물고 와서는 내가 자기 입에서 쥐를 꺼내게 했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자, 여기 빌어먹을 쥐 가져왔어. 잡기야 했지만 사실 이건 당신네 문제잖아. 바로 치우라고. 주기적으로 타키는 모든 옷장과 찬장을 뒤지며 쥐 색출에 나서죠. 한 마리도 못 찾기는 하지만 그게 자기 할 일이란 점은 알고 있는 거죠. 1948년 9월 23일. 나란 사람은 제이미 해밀턴에게. 나는 하드보일드 작가로 간주되긴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드보일드는 그저 생각을 형성화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나 개인은 예민하고 소심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극히 신랄하고 호전적이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죠. 쉽게 질리는 편이라 사교적인 사람은 못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평균적인 것들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나는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는 간헐적 노동자로, 다시 말해 내킬 때만 글을 씁니다. 내킬 때는 글쓰기가 얼마나 쉽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런 후에는 얼마나 지치는지 매번 놀라곤 하죠. 추리소설가로서 나는
스스로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요. 미국파 추리소설가들은 대다수가 제대로 읽고 쓰질 못하는데 나는 제대로 읽고 쓸 줄 알 뿐만 아니라 지적이기까지 하죠. 지적이라는 말 자체는 싫어하지만 고전적 교육은 하드보일드 특유의 언어로 소설을 쓰는 데는 오히려 좋지 않은 기반인 것 같아 보여요. 달리 생각하게 되기는 했죠. 최근 유행하는 소설들에는 자만심이 너무 넘쳐나지만 고전적인 교육은 자만심에 속지 않게 해줍니다. 이 나라에서는 추리소설가가 추리소설가라는 이유만으로 이를테면 사회적인 의미 같은 헛소리를 써대는 작가보다 하등하다고 경시되죠. 아무리 한물 같다고 해도 고전주의자라면 그런 태도는 그저 벼락부자의 불안감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나한테 왜 진지한 소설을 시도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진지한 소설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도 묻지 않아요. 소용이 없는 질문일 테니까요. 그들이 알 리가 없죠. 그저 멋모르고 하는 말일 뿐이니까요. 위에 쓴 글을 다시 읽어보니 여기저기서 다소 거만한 어조가 느껴지는 것 같군요. 전체적으로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을까봐 걱정스럽지만 불행히도 사실이죠. 맞는 말이고. 나란 사람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거만한 사람이니까요. 1950년 11월 10일 잃어버린 아름다움. 레너드 러셀에게. 당신이 12월 15일에 보낸 편지가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늘 이렇죠. 그간 많은 동정과 위로와 편지들을 받았지만 당신의 편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쓸모없는 삶을 위로하기보다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말한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내 심장 박동이었어요. 소리의 가장자리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이었죠. 정말로 아내에게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아내에게 헌정할 수 있는 작품을 쓰지 못했던 것이 나의 가장 큰 후회이자 이제는 해봤자 소용없는 후회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 책을 쓰려고 했죠. 생각은 했지만 쓰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쓸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힘들게 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수많은 전투에서 싸웠는데 우리 같은 사람 대부분은 그중 하나만 겪어도 버티지 못했을 정도였죠. 아내가 병원을 싫어해서 난 아내를 병원에서 2번 집으로 데려와 자기 방, 자기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를 24시간 붙여두었죠. 하지만 다시 병원으로 보내야만 했어요. 아내는 아마 그 일로 날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그녀의 눈을 감겼을 때 그녀는 아주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그녀도 알고 있겠죠? 내가 애썼다는 사실을. 그녀를 몇 번만 더 웃음 짓게 할 수 있다면 내 하찮은 문학적 경력을 몇 년 희생하는 것쯤은 그저 치러야 할 작은 대가로 여겼음을 말입니다. 1954년 12월 29일